자식 걱정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업보라더니 그 말이 내 살을 파고드는 요즘입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오면 유독 마음 한구석이 시린 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겁니다. 내 나이 어느덧 60 중반을 넘어서고 친구들은 하나둘 손주들 재롱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데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다 큰 아들 눈치 보느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습니다. 4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아들. 남들은 멀쩡하게 생겨서 왜 아직도 혼자냐고 묻지만 그 속사정을 아는 내 속은 이미 숫덩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아들은 번듯한 직장도 있고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고집이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처자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해도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 혼자 살래요. 요즘 세상에 결혼이 무슨 필수예요? 라며 콧방귀를 낍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자식이 편하게 살겠다는데 부모가 되어서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왜 그러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한가한 소리일 뿐입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와 불 꺼진 방을 마주할 아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손주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데 나는 다 큰 아들 눈치 보느라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니 이게 무슨 팔자인가 싶어 가슴을 쳤습니다. 어제 저녁도 그랬습니다. 모처럼 아들이 일찍 퇴근해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에 갓 지은 밥을 차려주며 나는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옆집 옥분네 아들이 이번에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부터 시작했지요. 손주가 어찌나 예쁜지 옥분이가 입이 귀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묵묵히 밥만 씹어 삼킬 뿐 내 말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야속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평생 혼자 살 거냐? 남들은 다 짝 찾아서 오순도순 사는데 너는 뭐가 모자라서 이러고 있어. 내 말에 아들이 숟가락을 팍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식탁 위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아들의 미간이 좁혀지더니 지겹다는 듯한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네. 나 결혼 안 할 거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요. 아들의 반응에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손주까지 봐서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는데 내 아들은 이게 뭔가 싶어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그래. 이러다 정말 늙어서 후회한다. 너 나중에 아프고 서러울 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 없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나는 아들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불안함을 아들이 알아주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간절함은 아들에게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로만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제 인생인데 왜 엄마가 간섭해요? 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번 돈 저를 위해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왜 자꾸 엄마 기준에 저를 맞추려고 하세요? 너는 네 인생이라 말하지만 그 인생을 바라보는 애미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 재가 된 지 오래라는 걸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날선 비난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밥 먹는데 왜들 그래? 그만해, 당신도. 남편이 중간에서 말렸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입에서는 기어이 독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편하게? 그래, 지금은 편하겠지. 몸 건강하고 돈 버니까 아쉬운 게 없겠지. 하지만 나중에 늙어서 힘없어지면
그때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외로우면 그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부모가 죽고 나면 너 혼자야. 그걸 왜 몰라? 내 고함에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듯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쾅. 아들이 방문을 거칠게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이 마치 나와 아들 사이에 단절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집안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채 식지 않은 된장찌개와 반쯤 남은 밥 공기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주방에 홀로 앉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왜 자꾸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걸까요?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아들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남들처럼 사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 걸까요? 방문 너머로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방 안에서 분을 사귀고 있을 테지요. 며칠간 서로 말도 안 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관계만 나빠지는 것 같아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쾅 하고 닫힌 방문 소리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의 코는 소리는 야속하게도 평온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니던 살가운 아리였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나를 세우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너무 철이 없는 걸까요? 답 없는 질문들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인사도 없이 출근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놓은 아침밥은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밥상을 치우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부처님 힘이라도 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화병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설거지를 대충 마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절이라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헝클어진 마음 타래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서 말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세상엔 이렇게 밝고 환한데 내 마음속엔 장마철 먹구름만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나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마음 좀 돌려달라고, 아니면 내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와 절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훗날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의 이 숨막히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침묵이 고함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70평생을 살며 이번에야 비로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에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이면 아들은 내가 일어나는 기척만 들려도 도망치듯 출근을 서둘렀고, 저녁에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둔 밥상은 매번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말라 비틀어진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 때마다 내 가슴도 함께 버려지는 것만 같아 속이 쓰렸습니다. 차라리 엄마 미워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대들기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아이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 그 무관심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꽂혔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당신이 먼저 좀 굽히고 들어가. 자식이 부모 이기는 거 봤어? 라며 나를 달래려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입니까? 남들 다 하는 결혼, 남들 다 보는 손주 한번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억울하고 분해서 밤마다 베개 있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아들과 영영 남남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자식 눈치 보느라 제명에 못 살 것 같은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저히 집구석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뒷산에 있는 작은 절 입구졌습니다. 평소 불심이 깊은 편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심란할 때면 종종 찾던 곳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데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쉬엄쉬엄 올랐을 길을 무언가에 쫓기듯 허겁지겁 올랐습니다. 몸이 힘드니 차라리 잡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냄새와 풍경 소리가 나를 반겼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평온한데 내 속만 지옥불 구덩이 같다는 생각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을 올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 제발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빌려다가 아니, 제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들과 예전처럼 웃으며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쳐 빌었습니다. 108배를 올리는 동안 땀방울이 눈물과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법당을 나서는데 따스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쳤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는데 주지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보살님, 오늘따라 안색이 많이 어두우십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스님의 온화한 미소를 보는 순간 꾹꾹 눌러 담았던 서름이 툭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체면도 잊은 채 스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동안의 답답함을 털어놓았습니다. 40 넘은 아들이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하려 한다는 것. 늙어서 혼자 될까봐 걱정하는 애미 마음을 몰라주고 대들기만 한다는 것. 급기야 며칠째 말도 안 하고 냉전 중이라는 것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자식에 대한 원망과 나 자신의 신세 한탄뿐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길래 자식 복이 이리도 없습니까? 남들은 손주 안고 다니느라 팔이 아프다는데 저는 가슴이 아파 못 살겠습니다. 내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다실로 이끄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스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스님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살님,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맡아 기르는 귀한 손님이지요. 손님이 갈 길을 주인이 억지로 정하려 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따끔하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육심 채우자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식 잘 되라고 나중에 외롭지 말라고 그러는 것인데 어찌 그걸 욕심이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표정을 읽으셨는지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꽃밭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꽃밭을 한번 보시지요. 꽃이 참 곱게 피었지요. 네, 참 곱네요. 보살님, 불가에 화향접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향접내요. 처음 듣는 말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꽃화, 향기향, 나비접, 올레. 꽃의 향기가 나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나비를 잡으려 쫓아다니면 나비는 도망갈 뿐이지요. 하지만 꽃이 향기를 그윽하게 품고 있으면 그 향기에 이끌려 나비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비를 잡으려 쫓아다니면 도망간다. 내가 지금껏 아들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비를 쫓는 꼴이었던 걸까요? 결혼하라고, 여자 좀 만나라고 닥달하면 할수록 아들은 더 멀리 도망치려 했던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드님도 지금 묵묵히 자기 삶의 향기를 가꾸고 계신 걸 겁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여도 속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직 꽃망울이 타지지 않았을 뿐 그 안에서는 향기가 무르익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님, 이러다 정말 꽃이 시들어 버리면 어쩝니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내 물음에 스님은 허허 웃으셨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향기는 더 진한 법입니다. 보살님, 아드님을 믿어주세요. 지금 보살님이 하셔야 할 일은 나비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아드님이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따뜻한 햇볕이 되어주고 물이 되어주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곧 그윽한 향기가 온 집안을 채우고 기쁜 소식이 나비처럼 날아들 겁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남들보다 늦다고 아들을 다그치기만 했지. 정작 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어떤 향기를 품은 사람인지는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려 했던 나의 오만함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억지로 꽃잎을 벌리려 했던 내 손이 실은 아들의 향기마저 지식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찻잔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시자 쌉싸름하면서도 끝맛이 달큰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기가 마치 스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 응어리를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뱉었던 독한 말들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비로소 가늠이 되었습니다. 늙어서 후회한다, 비참해진다는 저주 같은 말 대신 너를 믿는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는 말을 왜 해주지 못했을까요? 법당을 나서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묵직한 돌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 아들의 얼굴을 보면 또다시 속이 뒤집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스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화양접내, 화양접내, 꽃의 향기가 있으면 나비는 온다. 산을 내려오는 길, 길가에 빈 이름모를 들꽃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고 있는 그 작은 꽃이 꼭 우리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 아들도 언젠가는 저 꽃처럼 자신만의 향기를 피우겠지. 그때가 되면 내가 억지로 짝을 찾아주지 않아도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다시 긴장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다시 차가운 침묵이 나를 반길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변해보기로 했습니다. 햇볕이 되어주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놓고 묵묵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여는 내 손에 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입을 닫으니 비로소 귀가 열리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그제야 자식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내려온 그날 저녁부터 나는 일명 묵언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일러주신 화양점례라는 네 글자를 가슴에 품고 집안에 감돌던 냉기 속에 내 몸을 던졌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리자마자 지금이 몇 시냐, 밥은 먹고 다니냐, 주말에 선짜리 하나 나왔는데 나가볼래? 라며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간질거렸지만 억지로 침을 삼키며 그 말들을 위장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며칠간의 냉전 탓인지 아들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나를 본체만 채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려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짧게 물었습니다. 왔니? 식탁에 국 데워놨다. 챙겨 먹어라.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타박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열다 말고 멈칫하더니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2절, 3절까지 이어졌을 잔소리가 들리지 않자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별것 아닌 이 한마디를 건네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손에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는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째 굶다시피 하거나 밖에서 대충 때우고 들어오던 녀석이 집밥을 먹는 소리에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알아서 챙겨 먹을 것을 그동안 나는 왜 그리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며 폭가댔던 걸까요? 스님 말씀대로 나는 아들이라는 꽃이 피기도 전에 꽃잎을 억지로 벌리려 했던 어리석은 정원사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잔소리를 꿀꺽 삼키는 일은 뜨거운 숯덩이를 삼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인내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인내심을 시험받았습니다. 주말 내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는 아들을 볼 때면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저 시간에 나가서 사람이라도 좀 만나지, 운동이라도 좀 하지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꽃의 향기가 나면 나비는 온다. 기다리자. 믿어주자.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며 나는 베란다 화초를 닦고 냉장고를 정리하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몸이 바빠야 입이 다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또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어 경계하던 아들이 점차 편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묵묵히 밥만 먹던 아들이 어느 날은 국물이 시원하네요 라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우리 모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아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늘어지게 잠만 자던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등산을 다녀오기 시작했고 칙칙하던 옷 대신 깔끔한 셔츠를 사입기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끔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 향기를 품고 있는 중이구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냐고, 누구 만나냐고 캐묻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나갈 때면 현관에 구두를 가지런히 놓아주고 들어올 때면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햇볕과 물의 역할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라는 놈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내 믿음을 흔들곤 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스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되뇌며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면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너네 아들은 아직 소식 없니? 우리 사위가 이번에 승진했는데 말이야. 친구들의 자랑 섞인 안부 인사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송곳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며 한숨을 쉬거나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화풀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지. 요즘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아주 멋있어졌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우리 아들 믿어.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친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항상 아들 흉을 보며 신세한탄을 하던 내가 아들을 두둔하고 나섰으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말에는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로 내 아들이 더 멋져 보이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던 겨울이 가고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모자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방문을 쾅 닫지 않았고 나 역시 아들의 방문을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서로를 응원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왔습니다. 오다 보여서 샀어요. 엄마 팥 좋아하잖아요. 무심하게 건네는 그 봉지가 마치 금덩어리라도 되는 양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끈한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결혼 이야기, 손주 이야기가 없어도 우리 집 식탁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지 않아도 평생 이렇게 오순도순 살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조급함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믿음이라는 단단한 옹이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비우고 나니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스님의 말씀처럼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피지 않는 꽃은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조금 늦게 피는 꽃일 뿐 그 향기는 누구보다 진하고 그윽할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베란다 창가에 앉아 봄 햇살을 즐기며 빨래를 개고 있는데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차림이 아니라 발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는 손길이 분주해 보였습니다. 어디 좋은 데라도 가나 싶어 쳐다보는데 아들이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왜 그러니?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던 아들이 결심한 듯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평온했던 호수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쥐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바다가 가장 고요하듯 인생의 대반전은 늘 예고 없이 평범한 일상의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점심을 먹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 외출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야구 중계를 보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나는 베란다 창가에 앉아 봄볕에 잘 마른 빨래를 개며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한가로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스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비운 덕분인지 이제는 아들이 주말에 나가든 들어오든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잘 살겠지 하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정적을 깨고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갔을 터라 전화를 잘 하지 않는 녀석인데 웬일인가 싶어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니? 엄마, 저예요. 지금 집에 계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내 고막을 타고 내려와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늘 빗나가는 법이 없다는데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순식간에 5만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 집에 있다만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냐? 내 물음에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급하면서도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비워두세요. 아빠랑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저녁 먹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무슨 할 말인데 그래? 전화로 하면 안 되는 거니? 가서 말씀드릴게요. 6시까지 갈게요. 끊어요. 뜻.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는 내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거대한 바위를 던져놓은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혹시 엄마, 저 정말로 평생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독립해서 나갈게요. 라고 통보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비포증이라도 잘못 써서 큰일이 난 걸까요?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쌓아 올렸던 평정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졸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아들이 지금 온다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무슨 사고라도 친 거면 어쩌죠? 남편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태평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다 큰 놈이 무슨 사고를 쳐. 별일 아니겠지. 당신은 또 미리부터 사서 걱정이야.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거실을 서성거렸다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시계 바늘은 왜 이리 더디게 가는지 1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아들이 정말 비혼 선언에 쐐기 박으러 오는 거라면 이번에는 화내지 말고 받아줘야 하나, 아니면 다시 한번 설득해야 하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을 때 나는 마치 판죄를 앞둔 죄인처럼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왔나 보네. 남편이 엉거주춤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도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남편 뒤를 따랐습니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띠리릭 소리가 내 심장 박동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등 뒤로 낯선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들어서며 몸을 비켜서자 그 뒤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수줍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그 여성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과일 바구니를 든 젊은 여성. 하얀 피부에 선한 눈매를 가진 누가 봐도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성이 맑고 고운 목소리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갈하고 예의 바른지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며느리감이 튀어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인사 받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느라 좀 늦었어요. 아들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멈췄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고를 친 것도 비혼 선언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토록 결혼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던 내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갑자기 쏟아지는 햇살을 마주한 사람처럼 나는 눈앞의 환한 광경에 눈이 부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서 와요. 어서 들어와요.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반색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나도 그제야 정신이 들어 허둥지둥 슬리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누추한 집에 귀한 손님이 왔네. 거실로 안내해 자리에 앉히고 나서도 내 시선은 줄곧 그 아가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꿀이 뚝뚝 떨어졌고 우리 부부를 대하는 태도에는 진심 어린 공경이 배어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차분하면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묘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제가 뭐라도 좀 준비할까요? 내가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며 내 소매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도울게요. 처음이라 서툴겠지만 시키시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손님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 그냥 앉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빠한테 어머니 음식 솜씨 좋으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옆에서 배우고 싶어요. 싹싹하게 말하며 앞치마를 찾는 그 모습에 내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그 아이는 내 곁을 지키며 수저를 놓고 반찬을 나르고 물을 따랐습니다. 낯선 부엌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 눈치 빠르게 필요한 것을 척척 찾아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밥알이 꿀떡처럼 달게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달리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고 틈만 나면 여자친구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느라 바빴습니다. 그 무뚝뚝하던 놈이 저렇게 다정다감한 면이 있었나 싶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자네는 우리 아들 어디가 그리 좋아서 만나나, 이 무뚝뚝한 놈을. 남편이 기분 좋은 얼굴로 농담을 던지자 아가씨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웃다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이 참 깊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묵묵히 기다려주고 제 이야기 다 들어주거든요. 요즘 보기 드문 진국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묵묵히 자기 삶의 향기를 가꾸고 계신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지요. 스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내가 잔소리로 아들을 복과될 때 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향기를 알아본 나비가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온 것이지요. 나는 국을 뜨다 말고 몰래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들이 대견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못난 애미는 그저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아들을 닥달하기만 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국이 식겠어요. 드세요. 아가씨가 내 앞접시에 따뜻한 국물을 더 덜어주며 살갑게 챙겼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운지 당장이라도 업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아 먹는 시간에도 웃음꽃은 질 줄을 몰랐습니다. 집안 가득 채워진 온기에 취해 나는 잠시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반전이 내 인생에 찾아올 줄이야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과일을 다 먹고 나자 아가씨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편하게 앉아 있어. 내가 하면 돼. 아니에요. 저 설거지 잘해요. 어머니는 오빠랑 이야기 나누세요. 긋고 말리는데도 기어이 고무장갑을 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남편과 나는 서로 마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쑥스러운지 괜히 헛기침하며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지만 그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할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들도 내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우리 모자의 지난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향기로운 꽃에는 나비가 든다더니 내 아들이 품은 그윽한 향기가 이토록 아름다운 나비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행복이란 놈은 뜰채를 들고 쫓아다녀서 잡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두고 가만히 기다리면 어느새 곁에 와 앉아 있는 손님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그날 밤, 우리 집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개운하고도 따스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간 뒤에도 집안 곳곳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거참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집이 이리 환해지나 하며 허허실실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아들은 제 방에 들어가서도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난 반년 동안 냉골 같았던 우리 집이 비로소 사람 사는 집다워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주말을 맞아 그 아이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일할 기세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김장하실 때 됐다면서요. 제가 도울게요 하며 씩씩하게 들어서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나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내심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그 아이, 그리고 나. 셋이서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걷는데 상인들이 우리를 보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옥분네 엄마 싱글벙글하네. 며느리인가 봐. 아들이 장가 가는가 보네. 색시가 참 곱다. 그동안은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시장 가는 것도 꺼려졌는데 그날은 그 소리들이 마치 축복의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굳이 제가 들겠다며 내 손에서 뺏어 들었고 아들은 짐을 나눠 들며 우리 뒤를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그 평범하고도 눈부신 풍경 속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혹여나 이 달콤한 꿈이 깰까봐 아들의 옷자락을 남몰래 콱 쥐어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부엌은 웃음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채소를 다듬으면 옆에서 씻어주고 간을 보면 어머니 손맛은 정말 못 따라가겠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밉지 않고 친딸처럼 살가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을 녀석이 부엌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며 엄마, 뭐 도와줄 거 없어? 뭘 좀 줄까? 하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어린아이가 된다더니 내 아들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치한 모습조차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의젓한 신랑감으로 보였으니 이것도 애미의 주책이라면 주책이겠지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아이를 기다리며 아들이 내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응, 왜 그러니? 고마워요. 뜬금없는 말에 나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쑥스러운 듯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 결혼 생각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볶아대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준비도 안 됐는데 떠밀려서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 믿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때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오겠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엄마 덕분에 조급해하지 않고 이 사람 만날 수 있었어요. 아들의 고백에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입을 닫고 기다려준 그 시간이 아들에게는 자신을 가꾸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다시금 뇌리를 스쳤습니다. 화양점내. 꽃이 향리를 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정원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었음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등 뒤에서 묵묵히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늙은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사랑임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모두 보내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나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악을 쓰고 싸우던 날들, 늙어서 후회할 거라며 저주 같은 말을 퍼부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염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 그리고 조사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못난 애미의 조급함을 덮어주시고 우리 아들이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곧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나를 잡고 예식장을 알아보느라 분주하겠지만 그 분주함조차 내게는 기쁨입니다. 아들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겠지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련이 닥치더라도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은 이미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향기를 품을 줄 아는 단단한 나무로 자라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곁에는 나비처럼 고운 짝이 함께할 테니까요. 꽃이 피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며 꽃봉우리를 비틀었던 지난날의 내 손이 얼마나 거칠고 어리석었는지 활짝 핀 아들의 웃음을 보며 비로소 참회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 했나요? 죽을 것처럼 괴롭던 일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일이 되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매듭도 시간이 지나면 스르르 풀리는 것을요. 자식 문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믿고 기다리고 자리가 젖으면 마른 자리로 갈아뉘어 주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자식의 몫이고 하늘의 몫입니다. 요즘 나는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 속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더 이상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 간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내 표정에서 이미 행복이 묻어난다고들 합니다. 향기로운 꽃에는 나비가 들고 웃는 얼굴에는 복이 들어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문제로 혹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품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의 향기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기쁜 소식이 나비처럼 날아들 것입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듯 당신의 꽃도 머지않아 만개할 테니까요. 저의 길고도 짧았던 속 썩이는 아들과의 전쟁이자 화해의 기록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와 함께 그릇을 고르러 가야 해서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향기로운 꽃내음과 함께 아름다운 나비들이 가득 날아들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